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화, 두 번째는 농민 및 천민의 봉기, 세 번째는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먼저 무신 정권 성립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먼저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에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자겸의 난,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 등등을 거치면서 문벌 귀족 사회에서 더욱더 소수의 문벌 귀족 가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신 및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이때 무신과 군인들은 문신들을 지키는 호위병 취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의 월급 체계를 할 수 있는 군인전이 이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무리한 노동력 징발에 시달린다든지, 이렇게 무신 및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이후에 폭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차별 대우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을 1170년에 무신정변, 같은 말로 무신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정변의 원인을 사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은 인종의 아들이었던 의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종이 상당히 놀기를 좋아했던 왕이라고 했거든요. 하루는 의종이 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무신 정중부를 초대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중부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수염도 정말 멋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파티장에 불이 확 꺼지게 되니까 이때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를 사건을 계기로 정중부가 그를 치고 모욕을 주니까 그의 아버지 김부식이 왕께 아뢰어 정중부를 처벌해달라고 하니 의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정중부의 살안됨을 의종이 보고 그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무신 정중부는 문신 김돈중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문신 김돈중이 높았던 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장난으로 불태워버린다든지 이렇게 완전 무시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고요. 또 무신정변이 터지게 된 계기가 여기 고려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의종이 행차를 하다가 갑자기 행차를 멈추고 오병수박기라고 하는 무술과 관련된 무술 대회를 열게 되거든요. 여기서 손 숫자 띠를 박자 손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무신들에게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벤트로 나이가 50이 넘었던 대장군 이송과 젊은 무관을 오병수박기를 붙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송이 무인이 지만 나이가 들어 얼굴이 수척하고 힘도 약했다. 결국 이런 무관과 오병수박희를 하여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때 대장군 이송보다 풍계가 낮았던 문신할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송의 뺨을 후려 갈겨버리거든요. 이렇게 뺨을 맞자 이송이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왕과 모든 신하가 하하하 손뼉을 치며 꼴 좋다라고 하면서 놀리는 등등 완전 풍계가 낮은 문신이 높은 대장군의 뺨을 때리고 전부가 다 무시를 해버리자 이 일을 계기로 무신과 군인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거든요. 이날 날이 저물어 일행이 별장이었던 보현원에 거의 도착하자 이방 정중부가 문신을 제거하고 난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보현에서 이방 정중부 등등이 1170년에 난을 일으키고 이때 문신들을 제거하고 왕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이라는 새로운 왕을 옹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 조상님들이 감사하게 무신 정권을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딱 100년 단위로 끊어주셨네요. 그럼 이런 무신 정권의 특징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을 초기의 무신 정권 최씨 무신 정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밑에 표를 보면 최충원 집권 이전을 초기의 무신 정권이라고, 최충원부터 최후, 최항, 최까지를 최씨 무신 정권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무신 정권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권력 다툼으로 최고 집권자가 자주 바뀌게 되거든요. 정중부가 이방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 26살의 젊은 장군 경대승이 70이 넘었던 정중부를 제거하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권력자가 된다든지 또는 뒤에 경대성이 나이 30이 되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정중부의 부하였던 천민 출신의 이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12년 뒤에 최충원의 공격을 받고 제거되고 최충원이 최고 집권자가 되는 등 상당히 권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최고 집권자가 자주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초기에는 상장군과 대장군의 군사회의 기구인 요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 중방에서 원래 군사회의를 하다가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원래 회의하던 기구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이 초기의 무신 정권에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씨 무신 정권 때부터 권력의 안정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최충원이 천민 출신 이민을 제거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4대에 걸쳐 60년 동안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권력의 안정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충원은 정말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피해 독재자라고 했었거든요. 그 앞에 최고 집권자들 보니까 자기 부하나 측근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하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도와준 자기의 부하들을 몇 년 뒤에 다 모반제에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동생이었던 최충수도 죽여버린다든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다 싹을 잘라버리는 상당히 피해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듯 자기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권력의 안정기가 이 최씨 무신 정권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최씨 무신 정권기의 특징을 최충원 집권기와 최후 집권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원 때는 중방보다는 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되거든요. 원래 최충원은 문신이었다가 대세를 보고 다시 무신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자기의 입지가 좁았던 중방에서보다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았고, 이 중방에서는 여러 장군들이 집단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권력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1인 독재를 하기 쉬운 요 교정도감을 새롭게 설치해요 국정 총괄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교정도감은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된 케이스를 할 수 있고요. 최충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사병 집단으로서 이 도방이라고 하는 보디가드 집단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거든요. 이 도방은 원래 경대승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최충원 때 다시 개편되는 그런 사병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최충원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최이, 같은 말로 최우가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최우 때는 이것과 더불어서 정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자기 집에다가 설치하게 되거든요. 이 정방은 인사권을 장악한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최고 권력자가 인사권까지 쥐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 바로 자기 코드에 맞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주요 관직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방 설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야별초라고 하는 특수 군대를 조직을 해서 훗날 이 야별초가 확대 개편된 결과 이 삼별초로서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후 때는 몽골족이 침입해 옴에 따라 몽골족이 약했던 수전에 임하기 위해 요 강화도로 1232년에 천도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화를 해봤다면 이렇게 무신 정권기에 일반 민들의 밀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기에는 정말 많은 밀란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로 지방 간의 수탈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중앙에서는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가 막 싸우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 간들의 세금 수탈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세금 수탈을 부담을 못 이긴 일반 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무신들에게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 노비가 되어버린다든지 일반 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여러 밀란들이 터지게 됩니다. 대표적 밀란이 요 세 가지라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공주 명학 속에서 망소이 형제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주 명학 소인데 소는
특수행정구역이죠. 향부곡소 이런 고려 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소는 특수한 상공업품, 즉 수공업품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던 상당히 하층 양인들이 살던 지역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금 부담도 크고 노동력의 부담도 컸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이 이 무신 집권기 때에 망이 망소의 난으로 터지게 됩니다. 또 경상도 일대에서는 청도 운문에 또 김삼이 현재 울산이라고 쓰는 초전에서 이 효심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은 신라 부흥을 내걸게 되고 한때는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개경에서 최충원 집권기 때 발생을 했던 최충원의 노비 요 만적의 난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만적의 난에 관한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발생했고 최충원 집권기 때의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비, 만적 등 6명이 개경의 산에서 남하다가 여러 노비들을 불러 모았다. 경인년과 계사년일이 쉽게 말해서 무신정변 이후로 고위 관료가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대표적 사례가 천민 출신의 장수 이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장상의 시가 따로 있으랴 상당히 만적이 유명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왕우장상 영유종호라고 해서 진나라 말기에 진승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이 만적이 인용을 했거든요. 만적이 조금은 여러 옛날 이야기를 들었나 보네요. 왕과 제후와 장군과 제상의 시가 어찌 정해져 있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시기만 잘 맞으면 우리도 이민처럼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왜 우리만 몸을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서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우리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이 땅의 천민들을 없앤다고 하네요.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인데 우리도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며칠 뒤에 다시 모이자라는 말을 하지만 노비들의 수가 많지 않자 4일 뒤에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 난에 가담하려고 했던 순정이라고 한 노비가 있었는데 이 순정이 자기 주인에게 이 만적의 난 사건을 고발하게 되고 주인도 최충원에게 고발하게 되자 이들의 가담했던 노비 세력들은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순정은 자기 동료들을 판 대가로 노비에서 양인으로 올라가게 되고 주인은 승진하게 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난 미수 사건은 바로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화, 또 중앙과 지방에서 일반 민들의 난을 봤다면 이제 외부에서 몽골족이 어떻게 쳐들어왔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쟁을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의 침략 배경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듣고 넘기시길 바랄게요. 거란족의 세력이 이때까지 잔존이 있었는데 몽골족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몽골의 공격을 피해서 거란족들이 우리 고려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고려가 이 거란족을 퇴치하고 이렇게 몰아넣다가 강동성이라는 곳에 이 거란족들이 최후의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강동성에서 거란을 공격하려 하니까 갑자기 몽골군이 등장해서 고려야 우리 이 거란족 치는데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거란을 공격하고 이 거란의 강동성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사건을 해가지고 몽골에서 여러 사신들을 우리 고려에게 보내고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저고야가 우리 고려 엄청 털어먹다가 압록강 이 돌아가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몽골의 1차부터 6차까지 침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침입이 뻥 터지게 되니까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몽골과 강화를 맺음으로써 일단 몽골군을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이 이후에 몽골군이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하는데 최후가 이 다루가치들을 다시 제거하고 대몽항전을 위해 1232년 아까도 말했던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말을 타는 기병 부대가 셌기 때문에 수전과 해전에서는 약할 것이다 생각으로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후에 몽골의 2차 침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 천도 이후에 스님이었던 김윤우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처인성에서 처인 부공민과 함께 몽골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 살리타를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1253년에는 김윤우가 충주성에서 충주 다인 철소 주민들과 함께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인성에는 처인 부공민, 충주성에는 다인 철소민과 함께 싸운 결과 이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현으로 승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고요. 또 천도 이후에는 강화도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내자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이 천도 이후 강화도에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침략에 대한 우리 항쟁의 전개 과정을 봤고 이러한 몽골의 침략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이 지속해서 우리 고려를 공격한 결과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신 정권이 약화가 되게 되고 인년 인유무라는 무신을 마지막으로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고려 왕실과 몽골 사이에 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1270년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돌아오게 하는 개경 환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100년 동안의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몽골의 침략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재에 큰 소실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 이 초조 대장경이 이런 몽골군의 침입 과정 속에서 불에 타게 됩니다. 이 초조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거란의 공격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자 해서 거란의 침입 때 만들기 시작한 초조 대장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에 타버린다든지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버린다든지 이런 문화재 소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개경 환도가 결정되게 되니까 개경 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바로 삼별초가 이 개경 환도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삼별초의 항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들은 삼별초가 왜 개경 환도에 반대했을까요? 물론 이런 몽골과의 항쟁을 지속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들은 개경으로 돌아가자마자 제거 1순위 대상이었었거든요. 고려 왕실로 100년 동안 무신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개경으로 돌아가자마자 무신의 잔당을 없애는 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라고 했고 몽골도 우리 고려를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신의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가자마자 제거 1순위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이들이 개경 환도에 반대하게 되고 항쟁, 즉 삼별초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게 됐고 진도에서는 배중손의 지휘,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의 지휘를 받으며 항쟁을 하다가 결국 천도 이후 1273년에 여원연합군, 같은 말로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끝이 나게 된 게 삼별초의 항쟁, 같은 말로 삼별초의 난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화, 그 끝에 대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는 원간석기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